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고 국민을 능멸하는, 국민을 배반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이 폭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손잡고 함께 싸워갑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말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당론을 따라주시는 게 책임 있는 우리 당원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될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너무너무 얍삽합니다. 거부권만 벌써 10번째입니다. 1년에 5건, 빈도수로는 역대 대통령 1위입니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부원장님, 주말에도 여야 최병 특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7개 야당은 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가졌는데요. 오는 28일 표결 앞두고 있죠? 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우렁차게 들려 나오는 것은 광장이고요. 구체적으로 들리는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최혜병 관련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60%, 많게는 70%까지 나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무작정 대통령을 방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따라서 특검법의 표결에 찬성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 부위원장님. 네.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하는 4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공천을 못 받거나 낙선한 의원들에게서 당론은 의미 없다, 소신 투표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당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그 재의결 과정에서 전원이 출석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어제 최재형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4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추가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재의결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로 하지만 본인이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 4명에 있어서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분 같은 경우에는 22대 원내로는 진입하지 않은, 못한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 의사를 좀 미리 밝히고 어떠한 자기 정치로서 21대 국회에서의 자기 정치로서 마지막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을 것인데 지금 그러기에는 시간상으로도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상황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에 있어서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수사가 미진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특검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수 수석 그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어느 정도의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5월 2일에 강행 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 글쎄요, 저는 아무리 무기명이라 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원장님, 이탈표가 아니라 양심표다. 최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 지금 범야권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심표가 많죠. 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됩니다. 견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역할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여당인데 하고 이렇게 반대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건 네. 국회 본연을 의무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들 모아서 뭐 식사도 하고 낙선자들 모아서 식사도 하고 거의 뭐 쪼개서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뭐 관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의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인의 본분을 지키는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출연하셨던 이준석 대표 같은 국민의힘에서 몸담았던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만이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전했는데요.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 한심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배경의 언급일까요? 언급한 내용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공세인데 몇몇 의원이 국민 감정에 편승해서 찬성을 운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국민 감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양심의 문제다라고 프레임화 씌우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혜병의 그 사실관계 왜 그 사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뭐 사령관 김기한 사령관도 그 소환을 하고 있고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이제 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도 국방장관으로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 어떠한 최혜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덮는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서로 간의 여야 간의 합의로서 특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부원장님, 해병대 최혜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방금 전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좀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나오네요. 그렇지는 않죠. 공수처 수사를 민주당이 믿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공수처 수사의 물리적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담당하는 검사가 3명이라고 합니다. 네. 3명이 이 많은 사람들을 소환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까지 겨냥해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여당이 특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네. 공수처는 어디입니까? 행정부 소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의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를 바꿔서 대통령을 원래 감시하게 돼 있는 국회를 주체로 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 특검입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향하는 수사를 자신의 지휘기관이 제대로 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특검을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도 강경한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인도 방문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정순 여사 특검법 추진 검토를 얘기하던데 이게 본격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미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총리의 어떤 초청을 받고 간 것까지는 사실인데 초청장을 받기까지의 과정, 인도에서는 최초에는 외교부 장관을 초청을 했다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일정상 못 간다고 하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것으로 되었다가 그때 갑작스럽게 지금 대통령실에 그 김정숙 여사가 함께 가는 형태로 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영상을 보더라도 인도 측에서 여사님까지 오실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그쪽에서도 그다지 달갑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국 김정숙 여사가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갔는데 타지마할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에서 만약에 본인들의 어떤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싶었다면 애초에 이 스케줄표에 타지마할이 있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간다고 하고서는 갑작스럽게 타지마할이라는 이 일정이 생겼고, 그리고 타지마할 갔다 온 부분에 있어서 외교 보고서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어떤 본인의 개인적 버킷리스트로서 인도를 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국고손실죄로서 3억 7천만 원, 예비비 3억을 더 써가지고 갔다 온 부분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된 것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네네.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의혹이,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윤석열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추진할 것 같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개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의여 비대위원장이 사실 며칠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 네. 아니었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 이야기 끌고 나오는 건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자면은 김정숙 여사가 뭐 인도 가서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도 생각해 보면요, 스페인 갈 때 신모 씨라고 전혀 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분 비행기에 태워 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본인은 저 라트비아에 가서 쇼핑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김건희 여사야말로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웃고 있다, 좀 우습다, 뭐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드리겠는데요. 사적으로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요, 뭐 다 특검하시죠. 뭐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박 부원장님, 이게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연금 개혁안 논의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여당의 소득 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지금 여당 반대 입장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22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국회의장까지 나섰어요. 국민의힘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입장 변화가 조금씩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한 게 뭐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된다. 그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또는 이준석 대표 시절 청년들의 표심에 어차피 어필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역시 청년들의 표심에 대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 정치권을 과연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네.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 집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의제를 주도적으로 던진 거고요. 저는 뭐 정부는 오히려 미적미적거릴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들이 제법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그동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가 불쑥 제안을 꺼내든 저의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떤 저의로 해석을 하는 건지, 여당 일각에서도 한쪽에서는 또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 내용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꺼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가는 차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 SNS에 있어서도 뭐 50%니 45%니 약간의 말실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을 준비를 하면서 일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어떠한 강성 지지층들의 그 모습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탈락한 이후에 2만 명 정도가 지금 당원이 탈당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강성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그동안에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떻게 그 안에서의 그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 네. 선거에서도. 이렇게 강성적인 모습들은 본인의 측근들에게 맡기고 본인 스스로는 어떤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모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야 간의 협의가 되었다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거든요. 지금 모수에 대해서 합의가 돼도 나중에는 구연금, 신연금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수 개혁을 일단 합의하고 구조 네. 개혁 부분을 그 합의문에 담자 이런 또 제안까지 네, 좀 하고 그게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장께서 하시는 네네. 말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수 개혁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지난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이 지금 어떠한 국가가 하고 있는 폰지 사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청년들이 소외되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연금, 신연금으로 나누자는 것도 결국에는 청년층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물론 모수 개혁에 대해서만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에 구조 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여야가 이미 서로 간에 하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수기하는 과정이 22대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민주당의 어떤 집권을 위한 플랜으로서 이것을 몰아치기처럼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부원장님, 정부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후에 철회권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이 잠룡도로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 사실은 이념 논쟁이기도 하고 철학 논쟁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대선- 진정으로 이 보수주의자들이 해외 시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점을 흐리고 중진의 처신에 아쉬움이 있다. 이건 메신저 공격이거든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이게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이 직구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논점을 흐려서 상대의 메신저를 딱 공격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오히려 친윤들의 표를 의식해. 나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라는 그런 저는 의사를 들여보냈다는 측면에 있어서 철학과 이념 논쟁을 친소관계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저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네. 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이 정부를 두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좁혔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비윤석열 정체성을 세우려 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반윤석열 스탠스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네, 동의하세요? 이번 직구 규제 관련해서 잠룡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니까 지금 오히려 정말 전선이 커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 시장의 그 어떠한 태도란가 이럴 것들이 정부를 두둔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이 찍힌 글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한동훈 위원장과의 설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오 시장이 정부를 두둔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본인이 아마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윤석열이라기보다는 보수 내에서도 중도에 가까운 분들의 지지층을 본인이 끌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원내에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라이벌로서 같은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의 찬성 의견을 보이고 원내로서 본인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작은 이슈들 꼭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본인의 SNS에다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부원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비판 이게 연일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대선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또다시 생길 수 있는 갑툭튀를 막자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홍준표 시장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슬쩍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갑툭튀 아닙니까? 표현하자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하니까 앞으로 쿠데타 가능성 있는 사람 아예 막아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는 홍준표 시장 특유의 그냥 좌충우돌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표출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시장님께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과연 홍준표 시장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또는 뭐 친윤입니까 반윤입니까? 네. 이게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줄기가 있고 본인의 철학에 의해 가지고 강론을 가져야지만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홍준표 시장님이 언론의 주목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대표 선거, 뭐 대선 행보 이거와도 좀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시는 여차하면 거죠? 이분 당대표 출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둘러싸고 지금 탈당 등 당원들의 반발 속에 강경파 법사위원장 카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구성을 놓고 삽밥 싸움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죠. 그동안에 국회법을 떠나서 국회 내에서의 관행을 살펴보면은 1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2당이 법사위원직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 서로 간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그리고 18개 상임위도 다 가져가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들도 하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가져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부에서 뭐 박주민 의원, 뭐 정청래 의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할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원내가 다 구성이 되고 22대 국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부에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구라든지 이런 체계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네. 있어서 국회의장 다음으로 상임위 중에서는 가장 좀 힘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이 당에게 주었던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글쎄요. 민주당에서 22대를 폭주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상황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제대로 이게 좀 협의가 될 것인지 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원구성 뭐 협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누가 맡을지가 핵심인데 여야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면서 단독으로라도 국회 개원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6월 안에 끝내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법대로 네. 해야죠. 왜냐하면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비정상적 상황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의 무능, 그다음에 국민 무시, 검찰 독재 이게 횡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거기 하수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협치만을 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법대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이제 야당이 중요시했습니다만은 운영위원장 자리는 국회에 해보신 분들은 별 영향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른바 네. 주목도 없고 이게 복수 상임이기도 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관행적으로 맡던 자리인데 왜 그러면 민주당이 별 영향가 없는 운영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느냐? 여기 지금 대통령실을 담당하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비리 의혹이라든가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신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됐는데요. 정 비서관 임명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도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충성심이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실 내에서 완전히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수사를 하고 이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실형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만기 출소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들릴 것인지 분명히 체크는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국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신설했던 것인데 민정수석이 조금 더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통령께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고리를 충성심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는 지금 국정농단 범법자를 사면해주고 다시 기용까지 한 이게 부적절한 인사 이런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뭐 충성심, 의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고 의리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의리 자체가 범죄자의 조폭의 의리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했잖아요. 그럼 자기 부정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사람을 왜 쓰느냐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고유의 뭐 스타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으면은 내가 모셨던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도 나는 거기 가서 같이 일할 수 있어. 이거 전형적인 정치적 기회주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보수 아스팔트 세력들이 지지합니다. 그분들이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권력이 있으니까 또 지지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저는 기회주의 속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뭐 좀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국정농단과 탄핵을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